여기에서 좀 의미 있게 주목을 해봐야 되는 부분은,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장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연휴 기간에 보시다시피 이 정도 올랐습니다. 오늘부로 드디어 긴 연휴가 막을 내립니다. 아니, 좀 쉴만했더니 벌써 끝나는 것이냐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3영업일 동안 쉬었기 때문에 내일 증시가 과연 어떻게 출발을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는데요. 자, 그래서 3영업일 동안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슈, 지표는 또 무엇이 있었는지,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나라 시장은 연휴 이후 어떻게 올라갈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전망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연은 총재들의 발언에 대해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30일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연준이 올해 3월을 시작으로 0.25%포인트씩 3차례 금리를 올릴 것으로 전망한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0.5%포인트 정도 인상이 가능하다. 그리고 양적 긴축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빨리 금리 인상을 몇 차례 한 다음에 시작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2월 1일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 속도는 점진적, 경제에 뭔가 부정적인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 라고 말을 했고요. 너무나 빠르게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안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에스터 조지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예요. 금리 인상은 점진적이길 원한다. 그리고 양적 긴축을 시행한다 라고 한다면 생각보다 금리 인상을 빨리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자, 마지막 2월 1일 날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0.5%포인트 인상은 그다지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3월 인상을 포함해서 올해 5번 인상이 적절하다. 이번 1월 FOMC 이후로 월가의 투자은행들이 대부분 올해 금리 인상 전망을 5번에서 7번 정도 이렇게 바꿨습니다. 네, 이 상황에서 한 5번 인상이 적절하다라고 해서 시장의 컨센서스와 약간 비슷하거나 그보다 좀 낮은 그런 수준을 제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양적 긴축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시작이 적절하나 인플레이션에 달려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를 제외하고는 온건한 약간 좀 비둘기적인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붉은색으로 칠해놓은 텍스트가 있죠. 자, 필요하다면 0.5%포인트 인상이 가능하다. 그리고 양적 긴축 같은 경우에도 2분기 시작이 적절하나 이는 인플레이션에 달려있다. 결론은 뭐냐면은 정해진 게 없다. 확실히 이 인플레이션 지표를 보고 긴축을 공격적으로 할지 아니면은 좀 늦출지 이 부분을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연휴 동안 발표된 주요 경제 지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제가 팁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여기 파란색으로 칠해진 수치가 있고 붉은색으로 칠해진 수치가 있습니다. 자,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자, 시장의 예상치보다 좀 안 좋게 나왔다. 그리고 붉은색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1월 19일 미국의 미시간 소비자 심리 지수 같은 경우에는 67.2로 나왔는데 전월 대비 줄어들었고요. 예상보다도 다소 낮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소비 심리가 예상보다 좀 안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중국 1월 제조 PMI 같은 경우에는 50.1이 나왔습니다. 50 이상이면은 확장 국면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월이 50.3이었거든요. 이보다는 낮았다. 그러나 예상치보다는 다소 소폭 상회를 했다. 자, 1월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중국이 봉쇄를 했습니다. 시안에 있는 삼성전자 낸드프레시 공장도 일부 가동을 멈췄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PMI가 좀 낮게 나오긴 했지만 예상치보다는 약간 좀 높게 나왔다. 그리고 2월 1일 한국의 1월 수출입 발표가 있었죠. 자, 일단 수출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을 했어요. 전년 동기 대비로는 15.2%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자, 하지만 예상치 15.5%에는 다소 좀 미치지 못했습니다. 1월 수입액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35.5%나 증가를 했습니다. 사실 수출액 같은 경우에는 예상이 약간 좀 못 미쳤는데 수입액은 예상을 상회를 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 좀 부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나라가 대부분 수입하는 품목이 원자재 에너지입니다. 유가, 천연가스 이런 것들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입액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 한편 수출액은 예상치에는 다소 못 미치긴 했지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거든요. 그래서 수축이 잘 된 품목이 무엇이냐? 반도체,
24% 늘었고요. 석유 제품 88%, 철강 50%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출 호조와 관련된 그런 섹터들, 주식들을 한번 지켜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월 2일 날 ISM 제조업 지수, ISM 제조업 고용 지수가 발표됐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보다 다소 잘 나왔다. 그래서 연휴 동안에 발표된 글로벌 경제 지표 살펴보니까 한 절반 정도는 잘 나왔고 절반 정도는 예상치에 미치지 못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 부분도 지금 상당히 증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이와 관련된 뉴스플로어 한번 살펴보니까 딱히 크리티컬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2월 1일 날 UN 안보리가 열렸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전쟁과 관련돼서. 하지만 여기에서도 이렇다 할 성과는 없었고요. 미국과 러시아 이 두 편으로 나눠서 서로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2월 2일 날 같은 경우에는 푸틴이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 후 크림반도를 공격하면 전쟁할지도 모르겠다. 이거는 근데 예전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특별한 부분은 아니고요. 여기에서 좀 의미 있게 주목을 해봐야 되는 부분은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입장이 좀 다르다는 점입니다. 자,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임박했다라고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국민의 우크라이나를 빨리 떠나라. 이게 예전에도 한번 경고를 했는데 이번에 한번 더 경고를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는 미국이 너무 침공 위협을 과장되게 말을 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약간 불만을 표시하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미국이 적극적으로 병력을 파견한다든지 도와주지도 않을 거면서 너무나 이 공포스러운 심리만 조장한다. 자,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약간 미국의 그런 국방력, 국방정보력 그런 부분들이 좀 신뢰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연휴 동안에 뭔가 의미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슈는 없었지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 부분을 나중에 시장에 반영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로 생각을 할 필요는 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주요 이슈가 있었는데 그동안에 과연 이 매크로 지표는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그 부분도 살펴봐야겠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 미국 2년물 금리, 10년물 금리입니다. 2년물 금리는 이 기준금리 인상 기대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1월 FOMC가 끝나고 나서 이 미국 2년물 금리가 1%에서 거의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갑자기 1.2%까지 올랐었죠. 자, 근데 연휴 동안에 이 부분이 다소 좀 하향 안정화가 됐고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역시 전반적으로 높아지진 않고 예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월 27일 그리고 2월 2일 이 변화를 살펴보면 미국 2년물 금리 같은 경우에는 2.27bp 내려갔고요. 미국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에는 1.2bp 내려갔습니다. 근데 2년물이 더 많이 내려간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만 왜 그러냐? 자, 2년물이 만약에 10년물보다 더 많이 오른다. 그래서 2년물과 10년물의 금리 차이가 좁혀진다. 자, 그게 뭐냐면은 경기가 점점 불안해진다. 자, 쇠퇴하고 있다. 그런 신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차원에서 연휴 동안에 2년물 금리가 10년물 금리보다 다소 좀 더 떨어졌다라는 측면이 시장에 약간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원달러 환율도 1200원대 초반으로 내려왔다. 앞서서 이 여는 총재들이 약간 좀 온건한 발언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할 필요가 없다. 점진적으로 인상을 할 것이다. 자,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2년물 금리가 다소 좀 하향 안정화된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WTI 같은 경우에는 소폭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S&P 500 지수 빅스 같은 경우에도 확실히 좀 불확실성이 감소하면서 거의 30대에서 20대 초반으로 하락한 상황입니다. 자, 이번엔 이러한 매크로 지표, 이슈들을 반영해서 미국장이 연휴 동안에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3.6% 상승을 했고요. S&P 500은 5%, 나스닥은 무려 7%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동안 다우가 좀 강했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폭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되돌림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업종별로 한번 살펴볼게요. 확실히 이 나스닥 지수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기술주들이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컨슈머 시클리컬스, 이건 뭐냐면은 경기 소비재죠. 이 경기 민감 소비재. 그래서 이쪽 부분도 확실히 좀 많이 올랐다. 그러니까 위험 자산 선호 현상이 발생을 하면서 리세션 위험이 약간 좀 줄어들면서 경기 소비재 역시 강세를 보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막 조정을 받을 때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헬스케어라든지 필수 소비재, 유틸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좀 저조한 성과를 기록을 했다. 자, 이번엔
미국 시가총액 상위 22기업들, 이 기업들의 주가 변동률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전반적으로 기술주가 강세였다. 금리 인상 수혜주는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실적 중심의 개별주 플레이가 펼쳐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특징적인 기업들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음영을 칠해놨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호실적을 발표를 했죠. 이 공급망 병목 현상, 반도체 부족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고요. 자, 구글 같은 경우에도 2월 1일 날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양호한 수준을 발표를 했고요. 20대 1로 액면 분할을 한다라고 밝혔죠. 그래서 이 부분은 장 마감 후에 반영이 돼서 시간 내에서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비자 같은 경우에도 호실적을 냈습니다. 자, 그래서 주가가 급등을 했고요. 자, 비자와 피어그룹이라고 볼 수 있는 마스터카드도 덩달아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 비자가 실적이 잘 나온다라는 부분은 그만큼 미국 경제가 아직도 견고하다라는 부분을 반증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카드 결제 그 부분이 잘 나왔다 그런 얘기죠.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죠. 가트너에서 데이터를 발표를 했는데 작년 이 반도체 산업이 크게 성장을 하고 올해 역시 한 9% 정도 성장을 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 반도체 관련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엔비디아도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뭐 NXP, AMD 이런 주식들도 많이 올랐습니다. 자, 엑손모빌 같은 경우에도 호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8%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앞서서 전반적으로 기술주 강세, 그리고 금리 인상 수혜주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퍼포먼스를 보였다라고 했는데 엑손모빌처럼 이렇게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은 긍정적인 흐름이 나왔고요. 자, 반면에 페이팔 같은 경우에도 연휴 기간에 주가는 많이 올랐지만 저조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시간 외로는 급락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장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장을 트래킹하는 ETF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MSCI 사우스 코리아 ETF, 그 다음에 MSCI 이머징 마켓 ETF입니다. 자, MSCI 사우스 코리아 ETF 같은 경우에는 최근 1년간 코스피 지수와 상관계수를 구해보면 0.86으로 나옵니다. 1이 완벽하게 똑같이 움직이는 거고요. 마이너스 1이 완벽하게 반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상관계수가 0.86이다. 상당히 높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당연히 한국 주식들을 투자하는 그런 ETF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그리고 MSCI 이머징 마켓 ETF 같은 경우에는 최근 1년간 코스피 지수와 상관계수가 0.66입니다. 뭐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유의미한 상관계수를 지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ETF가 연휴 기간에 보시다시피 이 정도 올랐습니다. 1월 28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시장을 좀 반영해서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1월 31일 그리고 2월 1일 같은 경우에는 해외 시장의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을 해서 이 정도 올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와 똑같이 올릴 것이냐 그 부분은 장담할 수가 없다. 하지만 방향성은 거의 일치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내일 새벽 이 미국장이나 유럽장 이게 어떻게 끝나는지 중요하겠죠. 뭐 갑자기 어마어마한 악재가 나와서 급락을 한다라고 한다면 자, 이러한 상승을 담보할 수는 없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는 총재들의 발언 같은 경우에는 일부 약간 매파적인 발언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온건한 뉘앙스를 풀렸습니다. 뭐 전짐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 경제에 충격을 줄 이유는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시장이 해석하면서 2년물 금리가 안정이 됐고요. 이에 따라서 환율 같은 경우에도 한때는 1210원대를 넘어섰는데 1203원으로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원자재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다소 좀 오르긴 했지만, 그리고 주요 경제 지표 같은 경우에는 다소 좀 엇갈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기술주 중심으로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기술주만 오른 게 아닙니다. 엑선모빌 같은 경우에는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고요. 페이팔 같은 경우에는 저조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시간외로는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 전망에 따라서 개별주 간 차별화되는 흐름이 나왔다. 이 부분이 우리나라 장에도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 2차 전지 등 현재 실적 모멘텀이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시장에서 다소 매수세가 유입될 전망이고요. 특히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하면서 2차 전지 ETF 같은 경우에는 리밸런싱을 위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을 막 팔아치운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다소 이런 수급적인 이슈가 해소된다라고 한다면 긍정적인 흐름이 연출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여는 총재들이 단서를 달았죠.
만약에 인플레이션 지표를 보고 0.5%포인트 인상할지 말지 결정을 하겠다. 양적 긴축 같은 경우에도 인플레이션 지표를 보고 판단을 하겠다. 계속해서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 미국 인플레이션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자, 1월 인플레 지표겠죠? 그 부분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연휴 동안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관련된 크리티컬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점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잠재적인 좀 리스크로 여러분들이 간주를 하시고 너무 지금 현 상황에서는 공격적으로 투자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연휴 잘 보내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